설명할 때될것 같습니다. 사회적 기업 관련된 이제 회복을 위한 과정으로서의 역할들도 얘기해 주셨고, 그리고 새로운 과제들을 찾아가는 성찰, 질문하는 과정으로서의 사회적 기업에 대한 의미들에 대해서 잘 설명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이해경제 추진단의 경험과 성찰, 이후 블랙리스트 운동의 새로운 모색이라는 주제로 정윤희 위원장님의 발제 들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정윤희 이해경제 추진단 민간위원으로서 오늘 이 자리에서 발제를 하게 되었는데요. 아마 전체 토론에 대해서 좀 길잡이 정도의 발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해경제 추진단이 여태까지 활동을 해왔던 내용들을 좀 짧게나마 김미도 교수님께서 좀 정리를 해주셨고, 이 토론을 들으시는 분들은 저희가 그 백서를 온라인에 다운받아서 볼 수 있기 때문에 시간이 좀 나실 때 좀 읽어보시면 좋겠다라고 권해드립니다. 네, 이해경제 추진단에 저는 이 성과와 의미, 이 성과라고 하는 것들을 어떻게 추진해 왔냐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블랙리스트 재발 방지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블랙리스트라고 하는 사건이 사회적으로 국가 범죄로 인정되기까지, 그리고 진상조사위가 꾸려지고 그 블랙리스트라고 하는 실체, 검열, 사찰, 배제, 차별을 해왔던 그 블랙리스트 사건이 밝혀지고 그것에 대한 재발 방지가 국가의 과제로 공식적으로 권고가 되어지고, 그 과정이 블랙리스트를 실행했던 문체부 그리고 산하기관들이 재발 방지를 약속하면서 해야 하는 권고 과제를 이제 하도록 검토하는 기구라고 하는 임시기구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5년간 지속됐다는 데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 전공이 조직과 제도인데 행정쪽에 한참 찾아봤어요. 이해협치 추진단이라고 하는 조직이 있냐 과연. 사실 없다는 거예요. 보통 권고를 하면 그게 어떻게 진행되는지 확인을 할 수가 없는데, 진상조사위가 권고한 내용들을 꾸준히 기관이 책임지고 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어서 그 임시기구, 굉장히 임시적이게 임시기구를 만들어서 그것들을 장기간 지속해야 한다는 거죠. 거의 4년 넘게 지속을 해왔고, 개인적으로는 제가 블랙리스트 운동이라고 하는 부분으로 집중하게 되는 그런 계기도 이해경제 추진단의 민간위원으로서 예술인의 한 사람으로서 국가 문화정책과 제도 혹은 기관 개선, 행정체계 개선 문제에 개입을 해서 문제를 바꿔나가는 주체로서 활동을 하게 된 것도 한 5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그랬을 때 그 성과라고 하는 부분들은 여기 내용들을 좀 읽어보시면 되는데, 추진단이 5년 동안 지속적으로 운영할 수 있었던 데는 사실 사회적으로는 관심이 계속 떨어지지만 블랙리스트 운동을 하고 피해자분들이 힘을 실어주시고 하면서 이 임시기구가 5년 정도 지속이 될 수 있었던 것들이고요. 진상조사의 권고사항에 대해서 책임 있게 점검을 할 수 있었던 지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 해결과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적인 기반을 마련을 했고요. 민관협의체라고 했을 때 보통 저희가 거버넌스 구조로, 특히 지난 정부 들어서는 거버넌스 구조로 공간을 운영을 해보거나 혹은 문화정책을 의제를 설정하거나 이런 부분에서 거버넌스가 굉장히 많이 작동됐는데, 이해경제 추진단 같은 경우 그 민간협의체에 있어서 최소한의 기본 조건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 것들을 갖추면서 업무를 추진하는데 제도화를 이뤄낸 사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피해자, 그러니까 권고된 과제 이외에 피해자 혹은 피해 단체의 요구가 있을 때, 아까 국립극단이나 영등이나 영상자료원이나 이런 데는 권고기관이 아닙니다. 그래서 문체부는 권고된 내용이 아니니까 하지 않겠다라고 했었지만, 현장 예술인이나 예술단체들의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그것들이 거기에 관련해서 사과를 하거나 재발 방지 약속을 받아낼 수 있었던 점, 그리고 좀 중요하게 여겼던 점은 현장 문화예술인의 관점에서 이제 문제 해결을 해가는, 소통을 해가고 모색을 해가는 그런 구조들을 만들어 왔습니다. 이 밑에 기사 내용들은 저희가 했던 팝업쇼에서 김민호 교수님 발제 내용에서 나왔던 건데, 그 기사에 이렇게 바로졌었다. 그러니까 팝업 시연도 공청회라고 해서 블랙리스트
피해자들의 회복을 공청회를 통해서 약속을 하고 그게 공식적 과제로 만들어낸 지점들이 있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해주셨던 어떤 징계와 관련돼서 이제 어떻게 구성을 할 건지라고 하는 부분들 그리고 좀 중요한 부분들은 이 블랙리스트가 계속 권고 과제로 이렇게 딱 축소되면서 계속 쟁점이 뭐였냐면 이행 협치 추진단에서 점검해야 되는 과제는 85개 문체부를 포함한 6개 산하 기관에 85개 롱독화된 과제로만 계속 거론이 됐던 거예요. 그래서 그게 몇 퍼센트 됐다라고 하는 것들이 현장에 전혀 체감할 수 없었던 지점이었던 거죠. 그래서 그리고 이 자체적으로 그러니까 기관이 그 과제를 설정해서 점검해서 해 나가는 방식도 기존의 문화행정 체계가 갖고 있는 탑다운 방식에서 그냥 수행이 됐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현장 예술 생태계에 이 문제를 알리고 이 문제를 같이 해결할 수 있도록 현장 예술 생태계도 좀 형성이 됐었어야 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런 것들을 병행해 가면서 민간 협력들을 이루어갔다. 블랙리스트 이 징계를 받은 공무원들이 문체부에서 인사 발령이 날 때마다 주요 보직들을 받게 되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19년에는 이해교육 협치 추진단 민간위원들이 이 문제를 제기를 해서 어쨌든 그렇게 인사를 하지 않도록 했었죠. 그런 것들을 계속 지속하면서 작년 초반까지는 그래도 이 4월 1일 그 불기소 처분 나기 전까지는 어쨌든 주요 징계자에 대한 인식들을 계속 문체부가 인식하도록 왔었는데 이것들이 아까 김희도님 발제 안에서는 나왔던 것처럼 그 일들을 너무 황당했던 게 이행협치 추진단을 같이 참여했던 장관이나 차관들이 거기에 하겠다고 약속한 거를 전면 부정하는 그런 성명들을 냈던 그런 것들이 좀 기억이 납니다. 어쨌든 블랙리스트 이행계획이라고 하는 것들이 기관들을 점검하는 게 단순히 점검하는 문제가 아니고 제가 봤을 때는 예술가 여러분들이 현장 예술인들이 가장 중요한 게 내가 예술 지원을 어떻게 받고 있는가 예술인이란 존재 정립이 사회적으로 어떻게 되고 있는가 내가 갖고 있는 문제의식이 어떻게 전달되고 있는가 이런 부분들이 좀 개선되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계속 그런 문제를 바탕에 깔고 소통과 협력이라고 하는 것들을 실체화시켜내는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노력을 해왔다는 부분에 성과가 의미됩니다.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현장예술 생태계 형성을 위한 민간협력 부분인데 여기에 제가 포스터나 이미지를 준 거는 이 민간협력을 위해서 좀 노력을 해왔던 부분에 어떻게 해왔는지 그 행사 포스터인데요. 예를 들면 2019년에 4월 20일 이제 문화미술 실천연대에서 블랙리스트 후속 조치 및 제도 개선 과제 이행 점검 예술 현장 대토론회를 열어서 그 블랙리스트 재발방지 권고된 내용들을 검토하고 그다음에 후속 조치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도 검토를 하는 그래서 문체부가 이 85개의 이행 과제들을 목록한 부분을 문제 제기하고 이 현장과 소통해 가면서 같이 점검해가고 해결 방안들을 마련해 나가자라고 하는 부분들을 이 토론회를 근거로 해서 이행협치 추진단에서 좀 마련해왔습니다. 예를 들면 영진이 같은 경우 과거사 진상조사회를 통해서 풀어간다라고 영진이 자체적으로 했지만 그게 영화계 피해 현장에 동의를 얻지도 못했고 제대로 하지도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점검을 하는 것들을 이행협치 추진단의 영화분과를 만들어서 이 영화분과를 통해서 점검을 했었고 약속을 했죠. 그런데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 코로나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에 있어서는 또 다시 일방적으로 이제 문제를 해결해 가기 때문에 과제를 영진이가 설정해 나갔고 피해자 회복 약속들 전혀 지켜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다시 공론화하고 그리고 나중에 지금 현재도 유지되고 올해도 유지가 돼 이따 토론자를 참여하시는 어서한 대표님께서 말씀하실 건데 영진이 특별위원회가 이제 좀 만들어지고 이런 과정들을 되게 지난한 과정이었거든요. 2년, 3년 정도의 지난한 과정이었는데 이것들을
현장에서 피해자들이나 혹은 블랙리스트 문제를 해결하는데 제안을 하시는 현장의 목소리들을 반영을 해서 왔었고요. 그 다음에 아까 그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그 7기 위원회 선임할 때 문제, 여성 역명 문제가 오면서 실제로 구성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이 문제들이 문체부가 이것들을 공론화, 공청회를 거쳐서 어떻게 개선돼야 되는지 그리고 법 개정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과제로 받을 수 있도록 그 공청회를 열도록 했던 것들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예술인 권리보장법을 제일 많이 아실 텐데 예술인 권리보장법은 문체부의 과제였습니다. 문체부가 그냥 독단적으로 할 수도 있지만 민간의 민간 예술인들, 그러니까 현장 예술인들과 민간의 법조인들이 참여를 해서 이 법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입법 TF를 만들 수 있도록 한 것도 이행협치 추진단이었죠. 그래서 이행협치 추진단이 이 법이 제정이 되는 기간도 4년 정도 걸렸죠. 법이 제정이 되고 그 다음에 시행령, 시행규칙, 하위법령까지 만들어지기까지 민간 예술인들이 참여해서 법을 만들 수 있도록 그게 현장의 목소리가 잘 반영이 돼서 법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하는 그 구조를 유지하는 데 있어서 굉장한 역할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행협치 추진단은 이행 점검이라는 게 사실 결과치를 갖고 수치화시키는 데 중점이 되다 보니 어떤 경과 과정이 전축되지 못하는 지점들이 있어서 사실 이런 경험들은 예술계에도 굉장히 생소한 경험들이고 협치나 거버넌스에 대한 역량도 사실 굉장히 현장도 부족하기 때문에 이 경과 과정을 만들어가는 것이 되게 중요했습니다. 그런 문제 해결 방식을 제시하거나 협조해야 한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어쨌든 최선을 다해서 이행협치 추진단이 이행 점검에 오는 부분들을 계속 공유하려고 노력을 해왔었어요. 그러니까 문화민주주의 실천하는 데서 여는 국정과 시국선언 토론회나 영진위에서 여는 어떤 토론회 공론장을 통해서 이행협치 추진단이 지금 현재 어떤 상황이고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지속적으로 현장에 공유를 해왔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이제 있었던 그 블랙리스트 피해자 민사소송 문제라던가 그것도 화해 공고가 났었죠.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이행협치 추진단이 그 장관, 정부와 교섭이라고 하는데 정부와 에게 이제 의견을 전달하고 요구안들을 전달을 하고 그것들을 좀 끌어낸 지점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공식 과제는 사실은 85개 과제를 검토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이었지만 사실 블랙리스트 문제 해결의 전반에 있어서 개입을 해서 계속 끊임없이 만들어갈 수밖에 없었던 것이고요. 사실 제가 이 얘기를 좀 말씀을 오래 드린 이유는 정부가 바뀌기도 했지만 이 이행협치 추진단의 업무가 이제 예술인 권리보장위원회로 이관이 되면 블랙리스트 운동의 주체들이라던가 그것들을 되게 그 사건에 대한 중요성 그리고 재발 방지에 대한 문제를 계속 제기했던 그룹들과 정부와의 관계에는 사실 공식적 관계는 이제 끝이 나는 것이죠. 그리고 예술인 권리보장위원회 구성도 보면은 거기에 블랙리스트나 표현의 자유 부분은 삭제되어 있습니다. 이행협치 추진단의 한계는 분명합니다. 정부가 대통령이 사과하고 정부가 국회가 블랙리스트 문제가 중요했다. 이거는 국가폭력이라는 문제를 제대로 인정을 했다라고 하면은 적어도 그 눈치를 보는 산하기관들이라던가 혹은 문화현장이라던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가속력 있게 갈 수 있었을 텐데 그러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죠. 장기가 운영되다 보니 임시기구이고 하다 보니 계속 이제 실무자들이 바뀌어가는 부분들도 있었죠. 그리고 문체부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우리가 확인하고 있는 각종 기관의 모습, 문화행정 체계의 모습들이 결국에 블랙리스트 사태에 대해서 그러니까 재발방지 권고안에 대한 어떤 본질적인 부분들을 모르는 것보다는 제 생각에는 약간 거부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회적 공론화의 부분들, 그러니까 5년간 지속되면서 왜 계속 현장 예술계에 관심이 없을까라고 했을 때 처음에 우리끼리 농담할 수 있는 이런 거였거든요. 예술공단 터지면 언론이 더 관심이 있다, 현장은 더 관심이 없다 이런 농담도 했었는데 그게 사실은 분열시키는 방식으로 제도가 작동하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장 예술가들은 창작을 지속하기 위해서 이렇게
삶과 그러니까 뭐 생계 문제도 있고 복지 문제도 있고 뭐 이런 게 총체적으로 잘 해결이 되는 게 아니라 되게 선별적으로 이루어지고 그 안에서 되게 분열되게 만들어버리는 거죠. 그러다 보니 블랙리스트는 마치 동떨어진 사건처럼 인식이 되는 것이고요. 그걸 굉장히 정부가 의도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후의 과제는 관련돼 있습니다. 아까 2월 17일 그 22년 2월 17일에 황희 문체부 장관이 현장이 체감할 때까지 개선을 하겠다라고 약속한 세 가지 과제가 있었습니다. 그거는 이제 하나는 예술인 권리보장법에 대한 실행 체계를 제대로 실효성 있게 만든다라는 게 있었고, 사회적 기억을 지속한다, 사업들 표현의 자유 주관 사업을 지속한다 부분도 있었지만, 그 지난 과제라고 하는 게 이행 과제를 했다라고 해서 그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그 제도는 수정 보완돼야 되는 것으로 얘기를 해서 제도 개선 공고화라고 하는 세 가지 범주의 약속을 받아냈었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바뀌고 나서는 딱 하지 않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본인들이 하겠다고 한 거를 정부 바뀌고 나서 그냥 안 해버리는 그런 비상식적인 것들인데, 사실 이 이행협치 추진단 이후의 과제들은 이렇게 정부의 약속을 받아서 추진해 가기로 했었습니다. 그게 지금 거의 끊어진 상태에서 다시 설계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에는 지속되는 예술 검열인데, 이 검열을 쭉 보시면 한 11건 정도가 돼요. 그러니까 새 정부 들어서 11건 정도 예술 검열이 있었고, 이 예술 검열을 예술인 권리보장법을 태워서 이거를 해결하기보다는 사실은 예술인 권리보장법이 이걸 받지 못하는 구조여서 거의 이 예술 검열과 관련된 사건들은 인권위에 이제 진정을 넣거나 뭐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매월 한 건씩 일어났는데 이것도 언론을 통해서 알려지는 거 정도인 거죠. 이게 어떻게 보면은 블랙리스트를 국가범죄에서 정쟁의 도구로 아젠다 세팅해왔던 지점들이 있습니다. 계속 초기 그 선거 때부터 이게 좌파 우파 정치 오염 예술 순수 예술 이런 식으로 아젠다 세팅을 계속 하죠. 그리고 자기 검열을 자동적으로 민간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이 검열이 많아지고 특히 국방위원 같은 경우는 굉장히 국회까지 움직이고 하니까 이게 자동적으로 어떻게 인식이 되냐면 민간 전시장 이런 데서 알아서 내가 이거를 하면은 좋은 의도로 전시를 이렇게 섭외를 했는데 그 작품이 풍자전이다 이러면은 이거에 대한 부담감이 커지기 때문에 알아서 이 전시를 취소하는 이런 사례들도 있었습니다. 최근의 일이었었고요. 그런 이미지들을 밑에다가 붙여놨습니다. 뭐 조금만 더 말씀드리면 저는 이제 지금 보면 반민주적 관료주의 공고하다, 법 기술자와 관료 중심의 사회로 돌아왔다, 공정과 정의라고 하는 것들이 이렇게 특별감사와 행정기관 소속위원회 정비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특별감사는 아직 본격적으로 한 것 같진 않지만 4월까지 계획을 내겠다라고 했었고요. 이거는 이제 국회 통해서 계속 모니터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아직은 뚜렷한 계획이 없다라고 얘기는 하고 있지만 어쨌든 뭐 본인들이 언론 보도 자료를 밝힌 거에 의하면 4월 달까지 하겠다라고 했었고요. 이거는 좀 이게 중앙정부를 통해서 나가는 민간 보조금과 이 중앙정부의 보조금이 지자체로 가죠. 지자체 보조금으로 가면 그걸 통해서 이제 민간단체에 지원을 하게 되는데, 예를 들면 여당 출신의 그 지자체장이 이 문제에 협력하겠다라고 하는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좀 한국민예총이나 이렇게 전국적으로 이렇게 좀 같이 좀 잘 봐야 되겠다, 모니터링을 좀 잘해야겠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행정기관 소속위원회 정비는 좀 되게 황당한 것이 위원회를 만들어 놓은 부분들은 그 현장과 소통과 협력을 이뤄서 문화자치들을 이뤄낸다. 막 지역 문화협력위원회 같은 경우는 그렇게 만들어놨죠. 그래서 뭐 인수위 문화 쪽 위원장이 지역협력위원장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지역협력위원회를 만들자마자 한 달 있다가 해체를 시켜버리고 어떻게 하냐면 상설 회의였는데 비상설 회의로 만들고 그 지역문화협력위원회를 지역문화정책위원회로 만듭니다. 정책회의로 만듭니다. 그래서 거기에 참여하는 그 구성원들은
민간 전문가도 없어요. 거기는 공무원들로 구성된 정책협력 비상설기구로 바꿔버립니다. 그러니까 행정기관 소속위원회 정비가 벌써 이미 법 개정, 그러니까 입법 예고까지 다 들어갔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뭐 규정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것과 뭐 아예 법 개정을 통해서 해야 되는 것들이 있어서 이미 다 들어갔고, 보면 문체부와 관련된 데는 13개 위원회가 폐지가 됐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뭐 소통과 협력, 그리고 좀 더 민주적인 방식의 어떤 그 의제 결정이라던가 혹은 그 자원을 좀 공유하는 부분들에 있어서 좀 더 민주적인 방식들을 추구하는 데 있어서 행정 체계를 막 바꿔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예상이 드는 겁니다. 그리고 표현의 가장 중요한 거 아까 마지막에 언급을 드렸었는데 표현의 자유, 그러니까 블랙리스트 재발방지법이 예술인 권리보장법인데 여기에 표현의 자유 담당하는 예술인 권리보장위원회 담당이 없어요. 담당이 없습니다. 그 경력들을 다 살펴봤는데 없습니다. 이게 블랙리스트 재발방지법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 말을 하다 보면 더 나올 것 같아서 더 얘기는 안 드리고요. 그래서 아예 보장 제도와 정책이 부재가 됐고, 저희는 뭐 공식적인 어떤 사회의 공식적인 국가 행정 체계의 공식성 속에서 이 제도 개선, 블랙리스트 재발 방지 제도 개선을 해왔었고, 이게 그런 약속들을 공식 기구들이 다 약속을 하고 이행해 왔었는데 정부가 바뀌었다고 이걸 없었던 일로 한다라고 하는 거는 그냥 블랙리스트 이전하고 똑같은 상태라는 거예요. 기관 자체가 반성, 성찰, 개선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게 아까 계속 말씀하셨지만 블랙리스트 운동의 새로운 전환과 모색은 방식은 좀 더 확장적이고 전문적이고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기구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하지만 여전히 문화정책이나 법제도 부분은 계속 봐야 되는 부분들이고, 표현의 자유와 예술인 권리 보장 확대, 미진한 진상조사, 피해자 회복, 사회적 기억 연구 수행하는 이런 전문 기구들이 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게 이제 새로운 운동의 전환의 모습이다. 주체를 새롭게 발굴하는 것들은 굉장히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뭐 피해를 통해서 뭐 불신이 쌓인 것도 있고, 또 그것보다도 이미 지원 체계 자체가 선별로 작동하면서 예술인들이 무언가 자기 일 이게 그러니까 사회적인 일들을 하기에는 되게 어려운 조건인 거예요. 더 심각할 정도로. 오늘 오전에 아까 동료 연극 연출가 올린 글을 봤는데, 중견 20년이나 활동한 중견극단이 복지나 아니면은 아르코의 그 극장 대관이라던가 그런 사업들이 없어지면서 올해 어떻게 활동을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라고 해서 올린 걸 봤거든요. 근데 얼마 전에 그 21년에 발표됐어야 하는 그 예술인 복지법에 따른 복지 관련된 5개년 계획을 21년에 발표했었어야 되는데, 이번 정부에 발표하면서 윤 정부가 최초로 예술인 복지 제도를 발표한다, 정책과 제도를 발표한다라고 하는 언론 기사를 봤습니다. 그런데 그게 작동 안 하는 거죠. 그 현장에서는 계속 체감하고 있고, 이 부분들은 새로운 운동을 모색한다라고 하더라도 꾸준히 봐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렇게 마무리 드리는 부분은 블랙리스트가 계속 블랙리스트라고 불러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부터 우리가 계속 고민이 많았어요. 이게 관심이 자꾸 떨어지니까. 근데 이게 관심이 사람의 관심을 끌어내야 되는 문제인가는 아닌 것 같아요. 저는 구조적 문제로 계속 제기하고 기록하고 남겨야 되는 문제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이따 현장 토론을 통해서 좀 더 이야기를 같이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발제 마치겠습니다.